영노화의 핵심. 많은 환자들이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다는 이유로 진료실에 온다. 상황을 들어보면 환자들이 생각하는 면역력은 이렇다. 과도한 피로 없이 활기차고 나른하거나 졸림 없이 맑은 정신으로 일상 업무를 할 수 있고 여행이나 쇼핑을 즐겁게 할 수 있으며 감기에 잘 안 걸리거나 걸리더라도 빨리 회복하는 것. 놀라운 것은 이 바람들이 완전히 체력의 정의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피로나 노화와 함께 오는 체력 감소에 대한 흥미로운 관찰 연구가 있다. 체력이 좋은 사람들은 같은 나이더라도 저질 체력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일을 수행할 수 있다. 75세의 운동선수는 10대들과 비슷한 체력 수준을 가질 수도 있다. 즉, 운동이 노화 과정을 늦추는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노화 과정 중에는 근육량 감소, 힘줄의 탄성 감소, 뇌세포의 반응성 감소와 같은 다양한 신체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변화는 신체의 근육과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운동 능력과 일상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규칙적인 운동은 이러한 노화의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40대, 50대, 60대의 활동적인 사람들은 젊은 성인들과 유사한 체력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심폐운동과 근력운동이 노화와 관련된 체력 감소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심폐운동은 심장과 폐의 건강을 유지하고 근력운동은 근육의 힘과 질량을 보존하는 데 필수적이다. 노화 과정에서 체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근육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서 심장과 폐의 기능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을 증진시킨다. 따라서 운동은 노화를 늦추고 젊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다. 운동이 인체에 미치는 또 다른 긍정적인 영향 중 하나는 혈관 건강의 개선이다. 이는 운동 중에 발생하는 전달 능력이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전달 능력은 혈액이 혈관 벽을 따라 흐를 때 발생하는 힘으로 혈관 내피세포에 영향을 준다. 이 세포들은 혈관의 내벽을 이루며 혈액의 흐름과 혈관의 확장 및 수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운동을 할 때 혈액의 흐름이 증가하면서 혈관 내피세포의 전달 능력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혈관 내피세포는 더 활성화되어 혈관을 확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화질소의 생산을 증가시킨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켜 혈류를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는 심장에 더 적은 부담을 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전반적인 혈관 건강을 증진시킨다. 심폐운동은 이러한 현상을 극대화하는 효과적인 운동 형태이다. 심폐운동은 심장 박동수와 호흡률을 증가시키며 이는 혈류량을 늘리고 전달 능력을 증가시킨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실시할 경우 이러한 운동은 혈관의 탄력성을 높이고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더 나아가 심폐운동은 항노화의 핵심 요소로 여겨진다. 심폐체력은 심장, 폐 및 혈관의 효율성을 나타내며 이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규칙적인 심폐운동은 심장과 폐의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세포와 조직에 산소와 영양소의 공급을 증가시킨다. 이는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신체의 회복 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운동은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며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준을 조절하는 등 다양한 생리적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변화는 만성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기여한다. 영노화를 위한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의 핵심은 꾸준한 심장 박동수 증가와 지속적인 산소 소비를 통해 심폐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은 심장 근육을 강화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향상시킨다. 강한 심장은 더 효율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산소와 영양소를 신체의 다른 부분에 더 잘 전달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영노화의 가장 핵심이 되는 생활 습관이다. 또한 유산소 운동은 체중 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운동은 상당한 양의 칼로리를 소모시키며 체중 감소 및 유지에 기여한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기초 대사율을 향상시키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심폐체계 외에도 유산소 운동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준을 감소시키고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엔도르핀의 분비를 촉진한다. 종종 자려고 누우면 심장이 벌렁거린다거나 작은 일에도 놀라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환자들이 있다. 이런 환자들은 10중 8구 평소 유산소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즉, 심장을 너무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운 것이다. 평상시 가슴이 벌렁거릴 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심박수가 올라가야 하는 이 상황이 맹수가 쫓아와서 뛰는 것인지 운동을 위해 뛰는 것인지 처음에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운동 후 분비되는 엔도르핀으로 우리 몸은 심장이 마구 뛸 일이 있어도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학습을 하게 된다. 엔도르핀 분비를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작은 일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출되는 일은 거의 없다. 유산소 운동의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은 혈당 관리에 있다. 이 운동은 근육이 혈당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도와 혈당 수준을 조절하는 데 기여한다. 같은 양을 먹어도 운동으로 당을 소모하면 근육도 늘고 저장되는 지방도 줄어든다. 유산소 운동의 권장량은 개인의 건강 상태, 체력 수준, 나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인에게는 주당 최소 150분의 중간 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75분의 고강도 유산소 운동이 권장된다. 중간 강도와 고강도의 구분이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다. 중간 강도는 노래를 부르기 어렵지만 대화가 가능한 정도이며 고강도는 대화도 어려운 정도이다. 영노화를 위한 근력 운동. 근력 운동은 건강 유지와 향상에 필수적인 운동으로 근육의 힘과 크기, 그리고 지구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근력 운동은 웨이트 리프팅, 보디 웨이트 운동, 저항 밴드 운동, 기계를 이용한 트레이닝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은 신체의 다양한 근육 그룹을 대상으로 하며 규칙적인 수행을 통해 근육의 강화와 발달을 촉진한다. 근력 운동의 주요 이점 중 하나는 근육량의 증가와 근력의 향상이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과 힘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이를 근감소라고 한다. 근력 운동은 이러한 근육 손실을 방지하고 심지어 역전시킬 수 있다. 강한 근육은 일상 활동을 더 쉽게 수행할 수 있게 하고 낙상 위험을 줄이며 전반적인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킨다. 근력 운동은 또한 대사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근육은 신체의 주요 대사기관 중 하나이며 더 많은 근육량은 더 높은 기초 대사율을 의미한다. 기초 대사율이 높을수록 신체는 휴식 상태에서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된다. 이는 체중 관리와 체지방 감소에 기여하며 장기적으로는 비만과 관련된 건강 문제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근력 운동은 뼈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운동은 뼈에 스트레스를 가하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뼈가 더 강하고 밀도가 높아지도록 한다. 이는 골밀도를 증가시키며
골다공증의 위험을 줄인다. 특히 노년기에 근력 운동을 지속하는 것은 뼈의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 근력 운동은 정신 건강에도 이점이 있다. 이 운동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키고 우울증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운동 중에는 엔도르핀과 같은 기분 좋은 화학 물질이 방출되며 이는 기분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또한 근력 운동은 자신감을 증가시키고 성취감을 제공하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근력 운동을 시작할 때는 올바른 기술과 안전한 운동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세와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초보자는 전문가의 지도를 받거나 낮은 강도와 무게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 2회에서 3회의 근력 운동이 권장되며 모든 주요 근육 그룹을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아하는 활동 선택하기. 피로와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운동 루틴을 만들 때는 즐거운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으로 좋아하는 신체 활동에 참여하면 운동 일정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서 스트레스 관리뿐 아니라 에너지 수준을 높여 리버스 에이징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 즐겨 했던 신체 활동 유형이나 평소 해보고 싶었던 운동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정적인 운동을 좋아하는가? 빠른 운동을 좋아하는가? 스트레스와 피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운동이 되려면 일단 재미있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하고 싶은 운동이 없다면 다양하게 경험하는 것도 좋다. 다양한 운동을 루틴에 통합하면 덜 지루하게 신체 활동 시간을 늘릴 수 있다. 심혈관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이완 기법을 골고루 해보자.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 스트레스 해소와 동기부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룹 운동 수업, 스포츠 팀 또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운동 세션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보자. 심신 단련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은 스트레스 관리와 이완에 특히 도움이 된다. 요가, 태극권, 필라테스 또는 신체 활동과 명상 및 심호흡을 결합한 마음 챙김 기반 수련을 예로 들 수 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지며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가능하면 야외 운동을 선택해보자. 걷기, 조깅, 하이킹, 자전거 타기, 야외 그룹 스포츠 참여 등이 그 예이다. 피로가 심하거나 신체적 한계가 있는 경우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이완과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인 저강도 운동을 고려해보자. 수영, 수중 에어로빅, 가벼운 요가 등이 그 예이다. 피로와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선택하면 운동 루틴에 충실하고 규칙적인 신체 활동에 다양한 이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라이프 스타일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스트레스와 피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영노화를 위한 항염증, 항산화 식품들. 스트레스와 피로, 노화의 공통 메커니즘은 전신 만성염증이며 이로 인해 우리 몸이 에너지를 잘 만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염증을 줄이고 혈관 기능을 올리면서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올려주는 항염증 식단이 도움이 된다. 채소와 과일, 비타민, 미네랄, 생리활성 물질의 집합체. 과거 우리 선조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먹었다. 산업사회가 되면서 우리는 점점 편식을 하게 된 것이다. 점점 단조로운 식사를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최대한 다양하게 먹어보려고 노력하자. 일일이 양을 정해서 먹기에는 복잡하다. 쉽게 무지개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한다.
무지개색을 생각하며 채워 먹는 것이다. 과일과 채소의 각 색은 고유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영양소와 파이토케미컬이다. 파이토케미컬은 우리 몸에 들어와 항산화 작용, 해독 작용, 면역력 증강, 호르몬 지원, 항염 작용 등의 다양한 생리 활성 기능을 하는 물질들이며 각각 독특한 색깔을 지닌다. 채소와 과일을 다양하게 먹을 때 주의사항. 레인보우 다이어트는 엄격한 계획이 아니라 매일 식사에 더 많은 과일과 채소를 포함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지침이다. 내가 가진 에너지 안에서 적당히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즐기려고 해보자.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전반적인 건강을 지원하는 필수 영양소, 항산화제, 항염증 화합물을 제공하여 피로, 스트레스, 노화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단, 과일과 채소를 섭취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요즘 채소와 과일은 잔류 농약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다. 농약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잘 씻어서 먹고 가능하다면 유기농 마크를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시금치, 비트 채소 등 일부 채소에는 옥살산염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신장 결석에 취약한 사람의 경우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다.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경우 한때 시금치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언론에 나오기도 했으나 사람이 식사에서 섭취하는 정도의 양으로 신장 결석이 생기진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 일부 과일과 채소에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에게 위장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FODMAP, 발효성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및 폴리올로 알려진 발효성 탄수화물이 함유되어 있다. 다른 식사를 골고루 하지 않고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를 할 수 있으니 양을 잘 조절해야 한다. 당도가 높은 과일의 경우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과일의 경우 씹어 먹지 않고 갈아 마시게 되면 식이섬유가 파괴되기 때문에 일종의 정제 탄수화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세포의 배터리 미토콘드리아. 우리는 집단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호소하는 피로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의 결과다. 세포 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하면서 에너지 부족이 발생하고 이로써 온갖 만성질환이 다양한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건강을 바이오 해킹한다는 말은 곧 미토콘드리아를 바이오 해킹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아주 작은 에너지 생산자인 미토콘드리아와 도움을 주고받는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우리의 모든 경험은 미토콘드리아에 영향을 미친다. 다행스럽게도 미토콘드리아는 대단히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토콘드리아를 해킹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쉽게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건강을 즉각 개선할 수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어낼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다.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걸까? 에너지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끝에는 태양이 있다. 식물은 태양광을 받아 세포 속에 에너지로 저장한다. 동물이 식물을 먹을 때 식물 속 에너지는 동물 속 미토콘드리아에 에너지를 전달하고 동물을 위한 에너지를 생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우리가 식물과 동물을 먹을 때 우리의 미토콘드리아는 섭취한 동식물 속에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미토콘드리아의 주요 기능은 에너지 생산이지만 또 다른 일도 한다. 미토콘드리아는
인체 시스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생체 활동 과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세포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다양한 일을 지시한다. 미토콘드리아는 잠재적으로 유해한 세포를 제거하는 아포토시스 기능과 더불어 더 이상 충전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고장난 미토콘드리아를 제거하는 미토파지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미토콘드리아는 근육과 같은 조직이 성장하고 소멸하는 과정에서 세포 신호를 통해 에너지를 분배하는 과정에 개입한다. 가령 위험한 순간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더 많이 생성해서 우리가 응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한다. 그리고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에도 소중한 에너지 저장고를 지키면서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한다. 한편 주요 영양소가 충분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 미토콘드리아는 근육을 생성하고 음식물을 소화하고 번식 활동을 하는 등 부차적인 기능에 자원을 분배한다. 그래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은 소화나 해독, 임신, 운동 기능을 중단하면서 지방을 최대한 아낀다. 스트레스가 지속될 때 살을 빼기가 더 힘든 이유다. 이처럼 우리 몸은 당면한 위험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 사용 가능한 에너지를 충분히 확보하고자 한다. 미토콘드리아와 면역. 미토콘드리아는 신체 면역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트레스는 미토콘드리아가 면역 시스템에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과정을 가로막는 요소다.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 에너지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할 때 우리의 면역 시스템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에너지를 충분히 얻지 못한다. 면역 시스템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의 병원균과 같은 외부 침입자를 추적하고 이에 맞서 싸우는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 많은 에너지를 요구한다. 나는 후유증이 오래 남는 코로나 혹은 만성 피로 증후군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종종 질문을 받는다. 지금 당장 만성적인 혹은 후유증이 지속되는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바이러스 감염 후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다음의 치료법에 주목해보자. 림프 마사지. 사우나로 땀을 내고 드라이 브러싱, 자가 마사지, 폼 롤러 마사지, 산책이나 요가를 통해 스스로 림프 순환을 촉진할 수 있다. 혹은 림프 마사지 전문가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를 통해 림프액이 체내에서 부드럽게 흘러가게 함으로써 해독작용과 면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호흡법. 호흡기 감염 후 폐를 치유하고 충분한 폐활량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손에 쥐고서 날숨을 유도하는 저항 장비로 의사를 통해 구할 수 있는 강화 폐활량계를 사용하면 호흡기 근육을 훈련할 수 있다. 혹은 매일 10회 의식적으로 기침을 하는 기침 훈련법도 도움이 된다. 여러 호흡 훈련법은 감염 후 회복 과정에서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준다. 항염증 식단. 코로나19는 신체 전반에 광범위한 염증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항염증 식단이 대단히 중요하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많이 섭취하면서 여기에 여러 과일과 콩류, 지방이 풍부한 생선, 목초를 먹인 가축의 기름기 없는 단백질, 혹은 천연식품과 향신료, 견과류 및 씨앗을 곁들이자. 정제된 곡물이나 가공식품 섭취는 줄이거나 중단하고 특히 민감한 반응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식품의 섭취는 모두 중단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독소 피하기.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해야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일은 미토콘드리아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요인을 멀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집안 곰팡이 노출, 술, 항생제 아세트아미노펜, 코카인, 암페타민,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스타틴 등 특정 약물, 수은과 같은 중금속, 살충제, 여과장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수돗물 등의 지속적인 유기오염물질, 전자기장 과다 노출, 화장품에 들어있는 프탈레이트와 파라벤 등이 있다. 보충제. 감염 후 증상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다양한 보충제가 도움이 된다. 가능하다면 기능의학 의사와 함께 자신에게 최적화된 처방을 만들어 보길 권한다. 내가 추천하는 몇 가지 보충제는 다음과 같다. 소염제. 비타민 D, 멜라토닌, 커큐민과 같은 보충제 모두 소염제 기능을 한다. 나는 의약품 등급의 어유를 하루 4g 섭취하는데 거기에는 염증 해소 인자가 함유되어 있다. 이는 다른 방식으로는 섭취할 수 없는 강력한 소염제다. 고용량 오메가3 처방 대상자라면 의사와 상담하자. 미토콘드리아 기능 개선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해서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는 보충제에는 마그네슘 하루 400mg, 아세틸 L-카르니틴 하루 2g, 피로로 퀴놀린 퀴논 20mg, 비타민 B군, 크레아티닌 하루 3에서 5g, 코엔자임 Q10 하루 100mg이 있다. 전해질. 앉았다 일어설 때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때로는 실신하는 증상의 기립성 저혈압의 경우 충분한 전해질 섭취가 대단히 중요하다. 만일 기립성 저혈압을 앓고 있다면 물에 히말라야 핑크 소금을 조금 타서 섭취해보자. 폐 건강. N-아세틸시스테인은 체내의 글루타티온 저장량 회복에 도움을 준다. 글루타티온은 주로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항산화제로서 폐에 가장 풍부하다. 폐 기능 개선을 위해 비타민 C와 멀레인을 추천한다. 혈전 예방. 나토키나아제를 추천한다. 오메가3도 혈액을 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두뇌 건강. 신경 가소성에 도움을 주는 노루궁뎅이 버섯을 섭취하자. 해독. 리포소말 글루타티온, 활성탄과 벤토나이트 점토, 변형 감귤 팩틴, 클로렐라 혼합물을 섭취해보자. 해독을 위해서는 집안 공기와 물을 정화하는 작업도 잊지 말자. 습관은 미토콘드리아에 어떤 영향을 줄까? 미토콘드리아는 생활 습관에 따라 반응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건강 파트너다. 미토콘드리아는 환경에 따라 성장하고 증식하고 혹은 소멸한다. 다음의 3가지 주요 생활 습관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크게 떨어뜨린다. 활동 부족. 운동을 하지 않거나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은 미토콘드리아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신호를 전달한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는 특히 근육과 심장에서 에너지 생산을 줄인다. 반대로 더 많이 움직이고 운동함으로써 에너지를 더 많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 미토콘드리아는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반응한다. 과식. 과식할 때, 특히 당이 높은 음식을 많이 섭취할 때 세포는 미토콘드리아와 혈관 내막을 파괴하는 일종의 배기가스를 방출한다. 우리 몸이 사용하고 남은 연료는 지방세포에 축적되고 이는 비만으로 이어진다. 나아가 염증을 유발하고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회복 없는 만성 피로.
스트레스는 미토콘드리아의 알로스타시스 부하, 스트레스로 인해 세포 내 누적되는 마모와 손상을 높이는데 이는 음주와 흡연, 과식 등 부적응적 행동을 종종 자극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모두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로 이어진다. 우리 몸에 회복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을 때 미토콘드리아를 복원하고 재충전할 기회는 사라진다. 많은 이들이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는 생활 습관의 악영향을 알지 못한다. 미토콘드리아를 연구하는 더글러스 월리스 박사에 따르면 병리적 현상, 질병은 에너지 용량이 50% 아래로 떨어질 때 발생한다. 여기서 50%는 가용 에너지 부족의 경계선이다. 그럼에도 에너지 용량을 50%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생명 연장을 위한 다음의 5가지 건강 습관은 심혈관 질환에 따른 사망 위험을 82% 낮추고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65% 낮춘다. 그리고 50세를 기준으로 기대 수명을 여성의 경우에는 14년, 남성의 경우에는 12.2년 늘려준다. 우리의 생활 습관이 미토콘드리아를 강화하거나 약화하기 때문이다. 비흡연. 흡연은 미토콘드리아의 질과 기능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응집된 오염물질이 혈류로 직접 들어가면서 극단적인 염증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건강한 식습관. 영양이 풍부하고 다양한 음식은 미토콘드리아에 비타민과 미네랄,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공통인자를 공급한다. 그리고 채소 위주의 풍성한 식단은 파이토뉴트리언트가 체내에 오래 머물게 해 미토콘드리아에 악영향을 미치는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제거한다. 운동. 규칙적으로 운동할 때 우리는 근육에 더 많은 미토콘드리아를 생성해서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처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특히 운동을 통해 근육과 두뇌의 변화와 도전의 기회를 줄 때 효과는 더 높다. 건강한 체중 유지. 비만은 미토콘드리아에 과도한 연료로 부담을 주어 기능 장애를 유발하고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킨다. 그리고 이는 다시 미토콘드리아에 악영향을 미친다. 음주 최소화. 과음은 미토콘드리아 밀도가 높은 장기인 간에 손상을 입힌다. 간은 혈당 유지와 세포 해독 작용을 담당한다. 간이 손상되면 이러한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호르메시스로 미토콘드리아 관리하기. 스트레스와 면역 억제, 바이러스 감염, 피로 증후군, 만성질환에 대처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 용량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개선하여 수명과 건강 수명을 늘리고 싶다면 자신의 생활 습관에 따라 미토콘드리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에너지 용량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미토콘드리아에 보내는 신호를 바꿔야 한다. 다시 말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생산을 높이도록 자극하고 미토콘드리아가 반응할 수 있는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 2단계의 과정을 일컬어 호르메시스라고 부르는데 이는 미토콘드리아를 개선하기 위한 훈련의 기반이다. 호르메시스란 스트레스 요인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말한다. 그렇다. 스트레스는 긍정적인 역할도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호르메시스는 약간의 스트레스를 가해서 긍정적인 생체 반응을 유도하는 기술이다.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도움을 준다.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에너지 생산을 늘려야 한다는 신호를 미토콘드리아에 보내기 때문이다. 미토콘드리아가 이 신호에 반응하면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처리하기 위한 더 많은 에너지와 더 큰 에너지 용량을 얻는다. 그리고 이는 다시 더 높은 회복 탄력성으로 이어진다. 호르메시스가 작용하는 방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는 중량 운동이다. 무거운 역계를 들 때 미토콘드리아가 밀집된 근육에서 미세한 손상이 일어난다. 낮은 수준의 근육 손상은 충분한 휴식 시간이 주어지기만 한다면 도움이 된다. 우리가 근육을 사용하고 있다는 신호를 받은 미토콘드리아는 그에 따른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높아진 에너지 요구에 대비한다. 미토콘드리아는 회복 시간 동안의 스트레스 요인에 대응한다. 그러므로 회복은 호르메시스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중량 운동은 적당한 강도와 충분한 회복이 주어질 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신체 탄력성을 높여준다. 이것이 호르메시스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호르메시스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우리 몸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에 주목해야 한다.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을 가지고 호르메시스를 시도했는데 에너지가 충전되기보다는 고갈되는 느낌이 든다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호르메시스를 위해서는 균형이 필요하다. 몸을 치유하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다시 돌아와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에너지 수요가 에너지 용량을 초과할 때 우리 몸은 망가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더 강해지기 위해 자신을 스트레스 요인으로 강하게 밀어붙이지만 장기적으로 회복 탄력성을 떨어뜨리는 바이오 해커들의 행동을 따라하지 말자. 프리드리 니체는 호르메시스의 원리에 적용 가능한 유명한 말을 남겼다. 우리를 죽이지 않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격언은 호르메시스에 관한 논의에서 종종 언급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죽음 가까이 몰아가지는 말자.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때라야 호르메시스를 본격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 지금부터는 호르메시스를 통해 미토콘드리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자.